3천억 자산가가 무릎 꿇은 그날 그가 마주한 것은 2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품속에 있던 낡은 편지였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우리라고?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 남자가 20년 만에 자신이 버린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내쫓았던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죄와 한 여자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역 광장. 제약회사 부사장 박지우는 연말 자선 행사를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그의 뒤로 비서와 기자들이 따라붙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그의 완벽한 미소를 담아냅니다. 박 부사장님, 이번 기부금 규모가 10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마음입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언론이 원하는 대답,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 그는 15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명문가의 후계자, 성공한 의사 출신 경영인, 자선사업가. 그 모든 타이틀 뒤에 감춰진 것들은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럼 노숙자분들께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는 모습 촬영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요청에 지우는 준비된 도시락 상자를 들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광장 한편, 천막과 박스로 만들어진 작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한 명씩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카메라를 의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쇼였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그가 잘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광장 끝 낡은 천막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발이 옆에 세워져 있었고 한쪽 바지가랑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기 도시락 드릴게요. 말을 건네려는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고 호흡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 15년이라는 시간이 깊게 파놓은 주름들, 생기를 잃은 피부, 움푹 들어간 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눈동자, 그 눈빛. 서혜정?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움찔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추위와 세월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만들어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혜정아, 나야, 박지훈이야. 정말 날 못 알아보겠어?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죠.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지만 지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그녀만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서혜정,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가 버린 여자, 아니, 정확히는 쫓아낸 여자. 가문의 압력에 무릎 꿇고 어머니가 던진 돈봉투와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내민 그날. 왜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3천억 자산가, 제약회사 부사장, 명문가의 후계자.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낡은 노트를 감추려는 듯
재빨리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죠.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살짝 빠져나온 작은 운동화. 아이용 운동화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밑창이 닳아 있었지만 소중히 간직된 듯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혜정아, 그게 뭐야? 그 신발은 대체? 지훈이 떨리는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혜정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그 어떤 것도 마치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아니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처럼. 혜정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15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15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직접 끝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쪽 다리로 힘겹게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며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대체 언제 무슨 일로? 부사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지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할 장면이었죠. 제약회사 박지훈 부사장, 서울역 노숙 여성과 무슨 관계, 눈물의 재회 포착.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이 열리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제일 잘 그렸대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나 아빠 얼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 아빠는 멋있어요.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준영이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영, 아빠, 의사, 이게 대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혜정은 이미 천막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천막 입구를 닫고 더 이상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바람에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혜정을 내쫓은 바로 그 해. 아니야, 설마.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정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걸까요? 그가 돈봉투를 던지며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그녀의 뱃속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혜정은 15년 된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이용 신발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까요?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다. 기자들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저녁 지훈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15년 된 편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글씨, 아빠를 그리워하는 문장들, 그리고 준영이라는 이름. 만약, 정말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혜정은 한쪽 다리를 잃었을까요? 대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사립탐정. 15년 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화를 끊고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혜정을 처음 만났던 그날로 기억이 돌아갔죠.
그때 지우는 28살 막 의사 면허를 딴 젊은 레지던트였습니다. 명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3천억 자산을 가진 제약회사 가문이 외아들. 지훈 씨, 여기 차 한잔 하세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혜정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빵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눈에 띄게 아름답지도 않았죠. 그저 따뜻한 미소와 맑은 눈을 가진 소박한 여자였습니다. 저기 제가 매일 보는데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요. 힘드시죠? 혜정이 건넨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순수함에 끌렸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계산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는 사람, 그의 미래를 보는 사람, 그의 재산을 보는 사람. 하지만 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죠. 혜정 씨, 나랑 영화 볼래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저 같은 사람? 혜정 씨가 훨씬 좋은 사람인데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물론 지훈의 어머니 강 여사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평범한 빵집 직원이라고? 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를 들릴 순 없어. 어머니, 저는 혜정이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으로 이 가문을 지킬 수 있어? 명문가와의 혼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했죠. 그리고 혜정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인연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했다고 지우는 믿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혜정은 직장을 그만두고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죠. 여보, 오늘 수술 어땠어요? 힘들었어. 근데 혜정이 얼굴 보니까 다 풀리네. 호호,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기운내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지우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지우는 혜정을 와락 안아 올렸습니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마침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3개월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유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차가운 선고. 혜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기. 지훈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지만 혜정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 여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유산했다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혜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아이를 못 지킨 게 죄송해? 아니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뻔한 게 죄송해? 어머니, 지훈이 끼어들었지만 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3대 독자인 내가 아들을 낳아야 이 가문이 유지되는 거야. 어머니, 그건 혜정이 잘못이 아닙니다. 유산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탓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책임이야?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강 여사는 혜정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며느리를 향한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도구를 바라보는 눈빛뿐이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훈아, 정신 차려. 사랑만으로는 이 가문에 설 수 없어. 내가 의사가 된 것도, 이 집안을 물려받을 것도 모두 이 가문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대를 이을 아들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이 가문에 설 수 없어. 그날 밤 지우는 혜정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혜정을 완전히 감싸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했죠. 여보, 혜정이 그의 손을 잡았지만 지우는 손을 빼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그대로 두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혜정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가문의 압력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미안해, 혜정아. 나도 힘들어. 알아요. 혜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간 그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죠. 강 여사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래 임신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봐. 어머님, 혜정이는 건강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확인했어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데? 내가 제대로 확인한 게 맞아? 어머니, 아니면 그 여자가 일부러 안 가지려는 거 아니야? 혹시 피임약이라도 먹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내가 어떻게 믿어? 평범한 빵집, 직원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최소한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할 거 아냐? 지우는 그날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응? 알겠어. 하지만 혜정의 눈에는 이미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남편마저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혜정이 다시 임신했습니다. 여보, 2줄이야. 2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달려온 혜정. 지훈도 기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임신 2개월째 혜정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밀렸습니다. 며느리 조심해야지. 손주를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어떡해. 강 여사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시 한번 아이를 잃었습니다. 또 잃었어요. 병실에 누운 혜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이제 그만. 그만? 뭘 그만해요? 혜정이 처음으로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중간에만 서 있었어요. 나를 지켜주지도 어머니를 제대로 막지도 않았죠. 혜정아, 이제 알아요. 사랑만으로는 이 가문에 설 수 없다는 거.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혜정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부부의 진짜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2번째 유산 이후 강 여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친척 모임 있으니까 준비해. 네, 어머님. 혜정은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인지. 명문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그들은 혜정을 품평했습니다. 어머, 지훈이 부인 맞죠? 그런데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 소식은 없으세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오래 아이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친척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혜정에게 쏟아졌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조만간이 언제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조만간이라니.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2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설명하듯이. 어머, 2번이나? 그럼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네요. 요즘 여자들이 임신 중에도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조심했어요. 혜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네. 교육이 안 된 거야. 죄송합니다.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혜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혜정아, 그 사람들은 우리 집안 어른들이야. 내가 어떻게 어른이면 다해요? 어른이면 며느리를 불량품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조금만 참아줘.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아이만 생기면? 그럼 아이가 안 생기는 나는 뭐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그날 밤부터 혜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 여사가 혜정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은 혜정 앞에 강 여사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혜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3년을 기다렸어. 충분히 기회를 줬지. 그런데 넌 우리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들을 낳지도 못하고 집안 행사 때마다 창피만 당하고. 어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뭘 열심히 해? 3년 동안 뭘 열심히 했는데? 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명문가의 후계자야. 제약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옆에 내 같은 평범한 여자가 있으면 안 돼. 대를 잇지 못한 여자는 이 집안에 설 자리가 없어. 어머님, 제발. 혜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도 이미 얘기했어. 얘도 동의했어. 이혼해. 네. 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동의했다고요? 그래. 남편도 이제 내가 짐이라는 걸 알아. 어서 서명하고 나가.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지훈은 혜정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대답해줘요. 당신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우리 둘 다를 위한 거라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 어머니를 위한 거 아니에요? 혜정아, 나도 힘들어. 매일 어머니한테 얘기 듣고 친척들한테 눈치 보고 회사에서도 압박받고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고? 혜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요, 3년 동안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2번이나 아이를 잃고 매일 불량품 취급당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당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혜정아,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날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만 서 있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혜정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앞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거예요. 혜정아, 이제 그만 불러요. 내일 서명해서 보낼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혜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가 혜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명했어? 네. 혜정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게 너를 위한 거야. 평범한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티는 건 불가능했어.
그리고 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위자료야. 3천만 원. 가져가서 새 출발해. 혜정은 그 돈 봉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하셨네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갈게요. 혜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옷까지 몇 벌, 사진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지훈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혜정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놓아요. 혜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손을 놓았고 혜정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혜정은 거리를 걸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사실을. 그녀는 임신 6주였습니다. 세 번째 임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에게도 지훈에게도. 미안해. 아가야. 내 아빠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혼자서라도 너를 꼭 지켜줄게. 그녀는 손에 쥔 돈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혜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가혹해질지, 그리고 그녀가 품은 아이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것.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응? 혜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혜정이 처음 도착한 곳은 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환풍기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는 곳. 하지만 월세 25만 원, 3천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구나. 혜정은 좁은 방바닥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6주, 아직 배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엄마였습니다. 괜찮아. 좁아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다음 날부터 혜정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곤란합니다. 출산 휴가 주기 어려워서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임산부는 일하기 힘들잖아요.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혜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배부른 사람이 새벽에 일한다고?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어요. 청소업체 사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혜정을 받아줬습니다. 일당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125만 원이 남았습니다. 혜정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견뎠습니다. 우리 아기 위해서야. 조금만 참자.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라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죠. 죄송한데 이제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책임질 수가 없어서요. 혜정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 했지만 임신 5개월 배를 가지고 일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혜정은 고시원 월세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죄송한데 월세를 2개월째 밀리셨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혜정은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재개발 예정 지역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월세 15만 원. 곰팡이 좀 있고 습하지만 싸요. 어차피 1년 뒤면 철거될 건데 뭐. 부동산 중개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그 방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진짜요? 여기 진짜 별로인데. 괜찮아요. 여기로 할게요. 혜정은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1,500만 원, 출산 비용, 아기용품, 생활비를 생각하면 1년을 버티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날 혜정은 방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이런 곳밖에 준비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를 닦아내고 벽에 비닐을 붙이고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이었지만 혜정은 이곳을 집으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임신 7개월, 혜정은 홀로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진료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혈액 검사 결과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잘 드셔야죠. 네. 의사의 말을 들으며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양제를 살 돈도 부족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임신 9개월, 드디어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 3시 혼자 있는 반지하 방에서 혜정은 진통을 견뎠습니다. 119를 불러야 했지만 구급차 비용이 두려워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놀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혜정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네, 혼자 오셨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통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혜정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만실 천장만이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조금만 더. 산부인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의 절규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 순간 혜정은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난 작은 생명. 간호사가 그 아이를 혜정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야. 혜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미안함도 사랑도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의 이름은 준영. 준수할 준, 형상형.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준영아, 잘 자라줘.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출산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1,200만 원. 아기용품을 사고 나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온 혜정은 준영을 낡은 요 위에 눕혔습니다. 중고로 산 아기 침대조차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으앙, 으앙, 준영이 울었습니다. 혜정은 서툰 손으로 분유를 탔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했지만 처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준영아. 엄마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밤새 아이는 울었고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도 못한 채 그녀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일주일 후 혜정은 다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아기가 있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아기요? 몇 개월인데요? 갓 태어났어요. 그럼 안 되죠. 누가 봐줘요?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2시간만 일하고 돌아갈게요. 안 됩니다. 아기 두고 일하는 건 저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또다시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혜정은 결국 새벽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자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아파트를 돌며 신문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2시간이면 충분해. 준영이는 잘 자고 있을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혼자 집에 둔 아기가 깨어나면 어쩌나. 혹시 이불에 얼굴이 묻혀 숨이 막히면 어쩌나. 혜정은 신문을 돌리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가 되면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영아, 엄마 왔어. 다행히 준영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문 배달로 버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거기에 낮에는 폐지를 주우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준영을 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엄마가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이를 업은 채 폐지 더미를 뒤지는 혜정.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혜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영이만 건강하면 돼. 밤이 되면 혜정은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준영아, 오늘도 우리는 잘 버텼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엄마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는 멀리 있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아빠는 훌륭한 의사야. 언젠가 너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엄마랑 힘내자. 사랑해, 우리 준영이. 편지는 혜정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준영이 자라서 이 편지를 읽고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지만 밝게 웃는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준영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혜정은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집 앞에 붙은 재개발 안내문. 1년 후면 이곳도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사갈 돈도 없는데. 혜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엄마가 뭐든 할 수 있어. 우리 준영이 위해서라면. 준영이 3살이 되던 해 혜정은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반지하 건물이 철거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혜정은 더 싼 곳을 찾아 또다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판잣집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준영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방 하나에 부엌도 없는 곳.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곳. 하지만 월세는 10만 원. 혜정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좁지만 괜찮아. 엄마랑 준영이 둘이면 충분해. 준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죠. 혜정은 준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서류상 전 남편의 재산이 걸려 있어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왜 전 남편 재산을 보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시잖아요. 양육비요? 한 푼도 받은 적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할 때 강 여사가 던진 3천만 원. 그것이 양육비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진작에 다 떨어졌지만 서류상으로는 혜정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양육비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시든가요? 혜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지훈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정은 준영을 집에 두고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품삯으로 매일 5천 원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영이 좀 봐주세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애가 착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혜정은 새벽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기, 3가지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준영이 5살이 되던 해 혜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2년 후면 학교 가는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열심히 준비할게. 엄마 학교 가면 친구 생겨? 그럼 많이 생길 거야. 와,
나 친구 갖고 싶어. 준영은 또래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준영만 집에 있었으니까요. 혜정은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학교 가면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어. 준영이 6살이 되던 봄,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영이 호적 등본이 필요합니다. 호적 등본요? 혜정은 당황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혜정은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혼자서는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지? 결국 혜정은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준영이는 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영아, 이제 학교 갈 수 있어. 진짜? 엄마 고마워. 준영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더 일찍 해줬어야 하는데. 준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혜정은 준영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준영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응,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준영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처음 보는 학교, 처음 만나는 친구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너네 집 어디야? 판잣집 동네. 거기 집 진짜 작다며? 우리 집은 아파트야. 나 어린이집 안 다녔어. 헐, 왜? 다들 다니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은 준영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놀렸고 어떤 아이들은 피했습니다. 준영은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해. 혜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잣집은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제대로 된 세탁시설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혜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영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안 미안해. 나만 이상한 거야. 아니야, 준영이는 이상하지 않아. 훌륭한 아이야. 엄마 아들이 최고야. 그날 밤 혜정은 준영의 옷을 손빨래로 3번이나 빨았습니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식초를 넣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꼭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혜정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3개의 일을 하느라 허리와 무릎이 고장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준영이 7살이 되던 해 3월, 준영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혜정은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냥 하나를 초처럼 김밥에 꽂았습니다. 준영아, 생일 축하해. 와, 엄마, 고마워. 준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케이크가 아니라 김밥이어도, 초가 아니라 성냥이어도 아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소원 빌어, 준영아. 준영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그 순간 혜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준영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혜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아빠는 멀리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데 아빠는 왜 안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준영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어. 운동회 때도 학예회 때도 아빠가 와. 근데 나만 엄마만 와. 나도 아빠 보고 싶어요.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 잘못 없잖아요. 아빠가 나쁜 거지. 엄마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혜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살 아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영아,
넌 어떻게? 나도 다 알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아빠가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 찾아온다고. 준영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엄마가 최고예요. 준영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팔이 혜정의 등을 감쌌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서. 그날 밤 준영이 잠든 후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앞 전봇대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철거 예정 안내문. 본 구역은 2개월 후 재개발을 위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거주민께서는.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2개월 후면 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이사 갈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대체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가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뭐든 할 수 있어. 우리 준영이 위해서라면. 혜정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든 준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혜정은 몰랐습니다. 2개월 후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철거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2개월. 혜정은 미친 듯이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쪽방촌도 고시원도 모두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혜정에게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저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50만 원으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15번째 거절을 당한 혜정은 공중전화 박스에 기댄 채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지? 준영이는 어떡하고? 집에 돌아온 혜정에게 준영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준영이 대단한데? 혜정은 아이를 안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그림 재능 있대. 나중에 화가 될 수 있대. 그래, 준영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아파트, 넓은 거. 준영의 맑은 눈을 보며 혜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혜정은 더 많은 일을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을 재운 후 몰래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 다시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는 생활. 혜정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혜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준영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엄마를 부축해서 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부축하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엄마, 병원 가야 돼. 병원은 돈이 없어서. 엄마.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곧 나아질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혜정은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철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굴착기와 트럭들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나가세요. 오늘 철거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짐 좀 더 싸야 해요. 시간 없어요. 어서 나가세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혜정도 준영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잠깐만.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혜정은 목발을 짚고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거기 부인,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게 아직. 남자는 이상한 눈빛으로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혜정은 준영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이상해. 왜 저렇게 쳐다보지? 혼란스러운 철거 현장.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혜정은 잠시 준영의 손을 놓고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준영아, 여기 엄마 옆에 서 있어.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응, 엄마. 혜정이 짐을 챙기는 사이 준영은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와, 강아지다. 준영은 강아지를 보러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강아지 보고 싶어? 차에서 내린 남자가 준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응, 저 강아지 귀여워. 그래, 아저씨 차에 강아지 사진 더 많은데 볼래? 정말? 순진한 준영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준영을 차에 태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가 사진 찾아볼게. 차 안에 앉은 준영. 그 순간 차 문이 잠겼습니다. 아저씨?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나 엄마한테 가야 해. 조용히 해. 금방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영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한편 혜정은 짐을 챙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이제. 그런데 준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혜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어디 있어? 혜정은 목발을 짚고 미친 듯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현장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영아, 대답해. 엄마야. 그때 멀리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 뒷좌석에서 작은 손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영이. 혜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에 준영이 있다는 것을. 준영아, 거기서 세워. 혜정은 목발을 짚고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다리로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세워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혜정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간다. 기다려. 그 순간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가 건물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쾅!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준영아. 혜정은 먼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지만 혜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꼭 찾을게. 그때였습니다. 쾅! 건물 잔해가 무너지며 큰 철근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혜정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혜정은 피하려 했지만 목발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철근이 그녀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혜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왼쪽 다리에서 밀려왔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혜정은 바닥을 기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119가 불렸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안 돼요. 내 아들을 찾아야 해요. 혜정은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치료가 급합니다. 준영아, 준영아. 혜정의 절규가 철거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은 차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정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준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꼭 찾을게. 그리고 혜정의 눈이 감겼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혜정의 다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살릴 수 없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파열됐어요. 절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혜정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동의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긴급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5시간 후 혜정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으악! 혜정의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잃은 충격보다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셔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아직 찾아야 해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없는 다리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안정하셔야 합니다. 준영아. 혜정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강 여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흔적은 없습니다. 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여자도 그 아이도 모두 끝. 그녀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영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강 여사는 그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는 필요 없어. 병원 침대에서 혜정은 3일 동안 울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준영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냥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인상착의는 40대 정도, 키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철거 현장이라 카메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그럼 어떡해요? 제 아들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를 접수했으니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난한 미혼모의 실종 아동 사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혜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혜정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료비는 긴급지원금으로 해결됐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판잣집은 이미 철거됐고 모든 짐도 사라졌습니다. 목발을 짚고 거리로 나온 혜정.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원에서 준 헌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너를 꼭 찾을게. 혜정은 철거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그날부터 혜정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준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아동보호시설, 병원,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혜정은 준영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작은 사진. 그녀가 가진 유일한 준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요. 여기 온 적 없는데요. 그런 아이는 모르겠네요. 수백 번의 거절. 하지만 혜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서울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혜정은 한강 벤치에 앉아 준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찾았어. 시청 앞, 명동, 강남역 모든 곳을 다녔어. 너는 밥은 먹고 있니? 추운 데서 자지는 않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제발 무사하길 바래.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편지는 혜정이 정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돼요. 계속 찾아야 해요. 현실적으로 1년이 지나면 아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떡해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찾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목발 대신 의족을 얻었지만 제대로 걷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었고 밤에는 역 광장 천막에서 잤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추위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언니 밥 먹어요. 고마워요. 노숙자들끼리 나눠 먹는 김밥 한 조각. 그것이 혜정의 저녁이었습니다. 언니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아이를? 응. 7살 때 납치됐어요. 그 후로 계속 찾고 있어요. 몇 년이나 됐는데요? 2년. 아니, 이제 곧 3년. 노숙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제 포기하는 게 안 돼요. 절대 포기 못해요. 제 아들이에요. 혜정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준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한쪽 다리로 걷느라 척추가 휘었고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40살이었지만 6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혜정은 매일 준영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제 아들이에요. 7살 때 납치됐어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이제 1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혜정은 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까? 키는 얼마나 클까? 목소리는 변성기를 거쳤을까? 준영아, 넌 지금 어떤 모습일까? 혜정은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준영이 읽을 수 없는 편지. 하지만 그것이 혜정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준영아,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니? 혹시 엄마를 기억하니? 엄마 얼굴을 잊었을까봐 두려워.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15년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이제 55살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45살이었지만 세월은 그녀를 너무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천막, 그곳이 혜정의 집이었습니다. 목발과 낡은 가방, 그리고 준영의 작은 운동화. 그것이 혜정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언니, 아직도 아들 찾고 있어요? 노숙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당연하지. 포기할 수 없어. 15년이나 됐는데. 15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어. 내 아들이니까. 혜정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어느 날, 평소처럼 혜정은 천막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너는 이제 22살이 되었구나. 대학생일까? 아니면 직장인일까?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길 바래.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행복하길 바래. 비록 엄마 곁에 없어도. 그때였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약회사 박지훈 부사장님의 자선 행사가 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 20년 만에 듣는 이름. 혜정은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도시락. 그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훈, 그녀가 사랑했고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 혜정,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정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모두 사라진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준영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 아빠가 여기 있어. 20년 만에 하지만 이제 너는 없어. 우리 아들은 어디에도 없어. 혜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천억 자산가, 제약회사 부사장, 명문가의 후계자, 그 모든 타이틀이 무의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지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혜정만 있었습니다. 혜정아, 다리는 대체 무슨 일이? 혜정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혜정아,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는 순간 혜정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바람에 편지 한 장이 날렸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제일 잘 그렸대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나 아빠 얼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 아빠는 멋있어요.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준영이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든 손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준영, 아빠, 의사.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정아, 너 그때 임신한 거였어?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빼앗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대답해줘. 제발. 내 아들이야? 준영이가 내 아들이야? 혜정아, 그게 지금 중요해요? 혜정이 처음으로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당신은 선택했어요. 가문을 선택했죠. 나와 아이보다 당신 어머니와 재산을 선택했어요. 혜정아, 나는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요?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이혼 서류를 받던 그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듣지도 않고 돌아서 버렸잖아요. 지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혜정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던 그날. 혜정이 무언가 말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게 들었어요. 혜정이 다시 천막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지훈이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지금 어디 있어? 그 질문에 혜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 아들은 어디 있어? 혜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고통? 엄청난 고통? 몰라요. 준영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15년째 찾고 있어요.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7살 때 납치됐어요. 철거 현장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간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를 다쳤어요. 철근에 깔려서 다리를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영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아니야.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찾아다녔어요. 서울 곳곳을, 아동보호시설, 병원, 경찰서, 모든 곳을. 하지만 준영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혜정아, 이제 준영이는 22살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키는 얼마나 클까요?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는 우리 아들 얼굴도 기억 못해요.
7살 때 모습만 기억나요. 혜정은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단단하게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혜정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혜정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준영이는 아빠가 있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을 거예요. 납치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혜정의 절규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가문과 돈을 선택한 그날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나는 반지하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도 없는 분만실에서 혼자 12시간을 견뎠어요. 신문 배달하고 폐지 주우며 아이를 키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나요? 내 다리가, 내 아들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정아, 내가 찾을게. 준영이를 꼭 찾을게. 이제 와서요?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제발 기회를 줘. 혜정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 얼굴,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네요. 여전히 부자고 여전히 성공했고 여전히 완벽해 보여요. 혜정아, 근데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다리도 아들도 모든 걸 잃었어요. 혜정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닫았습니다. 지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재촉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준영이, 내 아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사립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15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15년 전이요? 그건 돈은 얼마든지 쓸 겁니다. 최고의 팀을 구성하세요. 경찰, 전직 형사, 누구든 데려오세요. 지훈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이름은 준영, 실종 당시 7살, 지금은 22살, 철거 현장에서 납치됐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사건이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아이와는 무슨 관계신지. 내 아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버린 아들이에요.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혜정은 천막 안에서 준영의 낡은 운동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 아빠가 왔어. 15년 만에. 근데 이제 너는 없어. 혜정은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그녀의 눈물이 낡은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대저택에서 강 여사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박지훈 부사장 서울역에서 노숙 여성 앞에 무릎 꿇어. 충격적인 과거 의혹. 뉴스는 지훈이 혜정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어?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해.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일이 다시 시작되면 안 되지. 절대로.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일단 15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준영, 남, 2017년 3월 15일생, 실종일 2024년 5월 20일, 당시 7세, 철거 현장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 목격자 없음, CCTV 없음, 경찰 수사 6개월 후 종결.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아들의 존재,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철거 현장 주변 CCTV가 모두 고장 나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철거 용역 회사 기록을 보니 당일 정체불명의 차량이 현장에 여러 번 출입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철거 현장에서 찍힌 유일한 사진입니다. 배경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이시죠?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차량 번호판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 번호판 추적 가능해?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뭔데? 차량 소유주가 바로 당신 가문의 재단 명의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박씨 가문 자선재단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미상. 그럼 설마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단 차량이라면 어머니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납치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조사해. 어떤 진실이든 밝혀내야 해.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역 천막촌으로 향했습니다. 혜정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밤 10시 서울역. 지우는 혜정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혜정아, 나야. 얘기 좀 하자.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안에 있다는 것을. 15년 전 일에 대해 알아봤어. 준영이 납치 사건. 그 순간 천막 문이 열렸습니다. 혜정이 나왔습니다. 뭘 알아냈는데요? 납치에 사용된 차가 우리 가문 재단 차량이었어.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 어머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준영이를.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섞인 목소리. 아직 확실하지 않아.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어요? 그래도 찾아야 해.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혜정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우리 아들을 납치했다면 준영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나 할까요? 혜정아, 15년 동안 나는 준영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에게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당신 어머니 짓이라면. 혜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는 살아있어. 꼭 살아있을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믿고 싶어. 아니, 믿어야 해. 지우는 혜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정은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는 거예요? 나는 15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편하게 살았죠? 돈 벌고 승진하고 성공했죠? 우리가 지옥에서 살 때 당신은 천국에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지겹다니까요. 혜정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막아섰습니다. 혜정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준영이가 태어난 줄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안 돼.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이제라도. 혜정이 비웃었습니다. 15년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영이를 찾으면 뭐가 달라져요? 15년간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내 다리가 돌아오나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워요. 증오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알아. 근데 당신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 자신.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준영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무능해서 아들을 잃었어요. 내가 한눈판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혜정을 꼭 안았습니다. 놓으세요. 미안해, 혜정아. 정말 미안해. 놓으라고요. 혜정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혜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 천막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요. 뭐? 당신 어머니가 정말 준영이를 납치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접 물어볼 거예요. 혜정아, 그건 위험해.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혜정을 만나게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주선할게. 언제요? 내일.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15년 전 일에 대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저택으로 와라. 혼자는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데려갈 겁니다. 누구를? 서혜정입니다. 또다시 긴 침묵. 좋아. 데려와라. 할 얘기가 많겠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온 거야. 15년 만에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동 해외 입양 서류, 입양기관 미국 재단, 아동명 준영전에서 H와 EUNG 어메리커나이즈드 네임 제이선 파크. 강 여사는 서류를 불태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증거가 될 수도 있어. 그녀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혜정을 데리고 강 여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혜정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무서우면 안 가도 돼.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준영이를 위해서. 차는 거대한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20년 전 혜정이 며느리로 살던 그 집. 가자.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며느리. 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정은 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직설적인 질문. 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무슨 아들 말인가? 준영이요. 당신이 데려간 내 아들.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사람을 보냈어. 너희가 사는 곳을 조사하라고.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내 손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손주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쫓아냈잖아요. 손주고 뭐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랬지. 하지만 박 씨 가문의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야 했어. 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지. 너희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손자가.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준영이를. 그래, 내가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앉아라, 지훈아. 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라. 그 여자가 내 손자를 판잣집에서 키우고 있었어. 제대로 된 교육도 의료 혜택도 없이.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래서 아이를 납치했다고요?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납치가 아니야. 구출이지. 구출이요? 그래. 나는 준영이를 더 나은 환경에 보냈어.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로요? 우리 아들 어디로 보냈어요? 혜정이 강 여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습니다.
강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야. 미국의 부유한 가정으로 입양 보냈어. 입양이라고요? 그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 물론 내 사람들을 통해서지.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한 거였어. 너 같은 가난한 엄마보다 미국의 부유한 부모가 훨씬 나아.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혜정의 절규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준영이 엄마예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내 손자니까 내게 권리가 있지. 손자라고요? 손자면 왜 쫓아냈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한 거였어, 지훈아. 너는 이 가문을 이어야 해. 그런데 가난한 전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20년 전 너는 달랐어. 너는 가문을 선택했잖아.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입양 서류야. 준영이는 미국에서 제이슨 박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어. 작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어. 의대 의예과지.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준영의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된 준영. 아니, 제이슨.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영이. 혜정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우리 아들. 정말 의대에 갔구나. 보다시피 잘 자랐어. 좋은 부모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닥쳐요.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15년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다리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옳은 일이요? 혜정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아이를 엄마에게서 빼앗는 게 옳은 일이에요? 15년 동안 나를 지옥에서 살게 한 게 옳은 일이에요?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었잖아.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혜정은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사과해야 해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내가 너한테? 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건 이 가문을 위한 거였어. 가문. 당신은 가문밖에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편지를 썼어요. 준영이에게. 아들이 읽을 수 없는 편지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은 몰라요. 지훈이 혜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정아, 이제 알았어요. 준영이는 살아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혜정의 목소리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없어요. 15년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혜정은 돌아섰습니다.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혜정아, 잠깐. 지훈이 혜정을 따라갔습니다. 강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온 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넌 잘 자라고 있구나. 의대생이 되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어도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비록 엄마는 못 만나도 넌 행복하게 살아줘. 지훈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끝났어요. 모든 게. 혜정은 지훈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역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가 내 자리니까. 아니야. 내가 집을 구해줄게. 병원 치료도 받고 제대로 된 생활을. 싫어요. 혜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혜정아. 그리고 혜정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를 만나지 마세요. 뭐? 준영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국 부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꿈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과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아빠야. 진짜 아빠라고. 진짜 아빠는 1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혜정의 말에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지훈 씨. 이제 다신 만나지 말아요. 혜정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혜정에게 은행 통장을 보냈습니다. 20년치 양육비와 위로금을 합쳐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동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써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자들이 혜정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실종 아들 찾던 노숙 여성, 알고 보니 재벌가의 손자, 명문가의 은폐된 진실,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 혜정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천막을 찾아와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한강변 천막에서 준영의 편지를 간직한 채 어느 겨울날 혜정은 준영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준영아, 아니 제이슨, 엄마는 이제 알아. 넌 훌륭하게 자랐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고 있구나. 엄마가 없어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내 아빠를 용서하길 바래.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용서해줘. 너를 지키지 못한 엄마를. 사랑해, 우리 아들. 영원히. 혜정은 편지를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의 작은 운동화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행복했어.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순간들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어.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혜정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초침은 멈췄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한 남자의 죄와 후회에 대해. 세상은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